네, 강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 함께하는 여의도 시럽자들 시간입니다. 함께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이종걸 전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걸입니다. 네, 신성범 전 의원도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신성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님도 지금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자 먼저 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 사실 드러나서 뭐 지금 전격 사퇴했고 또 뭐 직위 해제됐고요. 자 피해자 장혜영 의원은 형사 고소 원치 않는다 이게 밝힌 상황입니다. 자 고소 없이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지 이거는 먼저 김은진 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이제 그 전에 이게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이게 이제 형사 절차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피해자에 대해서 고소를 하지 말라 또는 고소를 취하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협박이라든지 많은 부작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친고죄 조항을 아예 폐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어떻게 보면 신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하시라도 수사를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도록 이렇게 현재 법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근데 특히 최근에 이제 시민단체에서 아마 이제 이 상황을 고발을 하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자 본인이 사실은 이제 고소를 이제 하면은 되는 건데 이제 고소를 안 한 상황인데 다른 이제 제3의 시민단체가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경우에도 그러니까 시민단체 고발로도 지금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피해자는 이게 이 시민단체 고발이 대단히 이제 이렇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심경을 피력을 했고.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다만 이게 피해자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실은 경찰서에 가서 피해 내용을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우선 이제 이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김종철 전 대표를 불러서 이제 상황을 물어볼 것이고, 혹시 다른 목격자, 그러니까 수행원이라든지 누군가가 이 상황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서 좀 물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처에 무슨 CCTV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걸 수사를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하고, 수사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수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사회단체가 이게 고발하는 상황을 아마도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도 이제 오히려 이게 지금 이제 친고죄를 폐지하다 보니까 이번 장혜영 의원님 사태와 같은 묘한 상황이 생기는데요. 차라리 이게 국회 법을 개정을 통해서 피해자가 가령 이제 판사님이 직접 피해자 의사를 확인을 해서 사건을 원치 않는다 이런 부분이 이제 법관에 의해서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사건 수사를 안 하는 쪽으로 입법화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종걸 전 의원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그 피해자 본인은 고소하지 않겠다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제3자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뭐 고발이나 고소와 관계없이 이제 수사가 가능한 것이니까 시민단체 고발이라는 것은 단지 이제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건이 있으면 조사해야 될 의무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될 수사기관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것은 지금 있는 법체계로서는 수사를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혹시 입법적으로 원치 않는 명백한 의사가 있을 때 이제 수사를
중단한다든지 안 하게 되는 그런 법제도는 그때 반의사불벌죄라고 있죠. 예. 이번 개정하면서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그 제도가 다 이제 폐지된 것이니까 그것도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장 의원님은 2차적 피해를 여러 가지로 드는데요. 본질적인 2차적 피해는 사실 용서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거예요.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거, 뭐 이런 거거든요. 옛날에 고소 친고죄일 경우에 고소 취소를 계속 요구하면서 뭐 용서를 구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더 피해가 누중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그 장 의원님은 이것을 사회적으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이제 어차피 수사하면서 이제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정말 부당한 2차 가해가 있다 이러면서 내가 원치도 않는데 그 3자 고발이 또 피해가 되고 있다 이런 그 아주 확대된 2차 가해에 관한 피해에 대한 말씀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간에 저는 아주 대원칙, 그러니까 이 성범죄라는 것이 강제추행이나 성희롱 뭐 이런 거 모두 이제 성범죄의 경우는 이제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뀌게 되는 거 아주 어려운 입법적 논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을 사회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다시 입법적으로 이렇게 그걸 검토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나 지혜롭게 이 경우에 보면 강제추행이냐 아니냐 또 뭐 추행이냐 아니냐 이렇게 사실규명으로 들어가느니 보다 그 본인의 그 의원의 지위라든지 기타 이걸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인데 본인이 그걸 수사를 원치 않고 또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수사기관으로서의 그 진실규명, 진실 발견 의무도 그만큼 이제 면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수사는 결국 이제 고발을 이루어졌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상진 범전님께서는 지금 이 장혜영 의원의 처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법적으로 뭐 친고죄 아니냐 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피해 당사자의 시각과 관점 그 사람이 뭘 원하느냐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형사고소 여부가 왜 중요합니까? 피해자의 권리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장혜영 지금 의원이 피해자로서 나는 고발 안 하겠다. 법적으로 안 가겠다고 하는 의사는 명백하고 그 의도도 명료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피해 당사자로서 스스로가 내 자신 원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하고자 노를 발버둥치고 있는데 왜 나를 관계도 없는 제3자가 고발함으로써 나를 끝없이 피해 사건으로 올가매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 고소를 안 하는 거냐? 이건 가해자 그러니까 김종철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라고 명료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해자의 시인, 그 공당의 정의당의 내부 절차로 해서 성추행 사실이 밝혀졌고 공동체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진행 중인데 왜 내가 원치도 않는 제3자가 고발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발 단체에 대해서는 심지어 장혜영 의원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입으로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피해자의 내고통에는 조금도 공감하지 않은 채 성폭력 사건을 자기 입맛대로 소비하는 행태다라고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원색적인 그 뉴스거리로 끌고 가는 그 지긋지긋한 관행과는 싸우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피해자다움에도 갇히지 않은 채 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따지면서 단체가 고발하면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예. 자, 뭐 장혜영 의원은 사실은 스스로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스스로 자신이 피해자란 걸 이제 공개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도 2차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자신이 피해자라는 공개를 했고, 이제 또 피해자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대응, 왜 이런 대응을 하고 나섰는지 이것도 좀 우리가 더 섬세하게, 세세하게 좀 살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아니, 앵커님, 저 신성범입니다. 근데 네네네. 이게 장혜영 의원의 발언 가운데, 그렇게 적어도 제가 읽어보기로는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까 봐서 2차 피해를 당할까 봐서 난 고발하지 않겠다는 건 내용 전혀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요. 두렵지만은 그럼에도 저는 공개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유, 근데 피해자다. 제가 왜 장혜영 의원의 이 이야기를 좀 유심히 보느냐면 이게 장 의원의 이 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미투 운동의 그 교과서 같은 내용으로 제가 등재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꾸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다움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표현으로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나도 유심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라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정확히 하는 거예요. 피해자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여성이 피해자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그 피해자다움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는 표현을 쓴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가해자다움도 존재하지 않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누구라도 동료 시민을 동등하게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데 실패하면은 그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피해자다움도 없고 따로 없고 가해자다움도 따로 없다는 게 이 장혜영 의원이 아마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까? 예, 김경진 전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면 이제 좀 힘들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이제 지쳐 보이고 무슨 이런 생각들 하는데 장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사건 겪고 나서도 의연하게 어떤 평소에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이제 스스로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피해자다움을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아마 이제 이런 얘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신성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혜영 의원이 SNS라든지 여러 방식으로 이제 본인의 입장과 어떤 심경을 밝힌 내용들이 대단히 그게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을 알려주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성을 이제 제시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하고 또 이 장혜영 의원의 말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속에 이게 새겨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자, 지금 청취자 8130님께서요. 정의당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지 물어봐 주세요.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종걸 의원 전 의원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약간 덧붙여 말씀드리면 장 의원님의 경우에는 이제 항상 그 피해자다움으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성찰과 투쟁과 그 대응으로 그 피해자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일상화된 자기 그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폭력이라는 것도 약한 고리에서 강한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피해자다움의 또 하나의 문제이다. 본인 늘 느꼈던 약한 존재, 장애우로서의 존재, 여성으로서의 존재, 뭐 이런 약한 존재로서의 피해자다움이 본인 이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늘 이겨나가고 버텨나가는 자기의 그 애는 사회가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섭섭함 같은 것도, 그러니까 같은 뜻으로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시민단체의 그런 모습조차도 늘
본인이 겪고 있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이제 그 섭섭함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이런 그 약한 피해자, 사회적 약자, 그리고 항상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사람을 평등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어떤 공정성 확보를 하나의 당의 강령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일반적이냐 특수한 문제냐.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친고죄도 폐지하고 반의사 불벌죄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결단을 내리는데 우리가 동의한 것이고 또 민주당이 주도해서 그걸 했는데 그러나 이 정말 성폭력에 노출돼 있고 또 어떤 장애인 제도로서 가지고 있는 본인의 그 약한 존재까지도 노출되어 있는 모든 약한 가장 존재로서의 본인은 그래도 정의당이라고 하는 그 진보를 추구하고 있는 그 당에서 스스로 그 피해자다움을 극복하면서 나가는 자기 현실, 자기의 그 의사가 있다라는 그것을 좀 존중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피해자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특별한 사항이 돼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그 여야가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하는 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거 다시 송부해달라. 뭐 오늘까지 시한을 잡고 얘기를 요청을 했고요. 근데 오늘 이게 될지 사실 미지수고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 부분은 신성문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라고 국회에 요청한 거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오늘까지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임명하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야당은 응하지 않을 테니까 여당만 민주당 의원들만 모여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할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결론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안 하면 내일은 우리 온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이제 내일은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장 임명하는 거예요. 그 절차대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냐 하면 이게 현 정부에서 사실은 이제 이른바 야당 동의 없이 인사청문회는 거쳤지만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뭐 20몇 번째 장관이 되는 거죠. 이 절차에 대해서는 다들 국민들이 이제 뭐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게 어떤 건지 다 아셨으니까 그러니까 내일이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사실은 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냥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영진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호 전 의원님 말씀대로 대통령께서는 이제 임명하시려고 아예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그런 절차를 밟고 계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어제 경실련하고 또 다른 시민단체에서 이제 부적격이니까 임명하지 말라, 아마 자진 사퇴하라 이런 성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청와대에서 더 챙겨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저는 이제 그 시민단체 성명하고 상관없이 결국은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 청문회 과정에서 그 원전 수사 같은 것이 조금 과잉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이렇게 답변하신 부분 중에 철학이나 시각이 조금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어서 이게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파 수속이 아니고 결국 뭐 물론 이제 한 3년 후에 다시 가서 공천 받고 민주당 수석으로 출마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어떤 입각한 법무부 장관이지 정파적 시각에 의한 법무장관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점을 좀 명심하시고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정걸 의원께서는 이런 우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보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다시 송부해달라고 재요청 시간의 제한도 뒀어요. 27일. 오늘이죠. 제가 볼 때는 그 수순을 본다면은 지금까지 전례를 볼 때 법무장관에 임명될 것을 봅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먼저 그동안 이제 박범계 후보자의 여러 가지 그
신상털기 이상의 청문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의혹이 10개 넘는다고 합니다. 예. 10개 넘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제 어떤, 지금 김경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법무부 장관의 어떤 직위에 대한 판단, 이것은 좀 여야가 아주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에 있었던 여러 정말 검찰을 완전히 확 드러내는 듯한 그런 제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전 국민에게 이렇게 보여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에 관해서 사실은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어느 입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입장에 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다음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있었던 그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문제들을 정리하거나 마무리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원투수의 역할을 좀 맡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런 그 아주 어려운 첨두와 같은 상황에서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아주 본인의 뜻을 잘 밝히면서도 그래도 야당의 아주 완전한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실수도 하지 않았고 저희 입장을 잘 견지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지금 이제 이렇게 제기된 의혹들은 지금 살펴보시면 과거 그 장관 청문회 전례도 비춰보듯이 대부분 이게 이제 사진 한 장 가지고 거기 사진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추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내용들이고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재산 누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이제 인정하면서 또 말씀했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인사청문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국민들에게 다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는 사실 주목해서 봤습니다만 그것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어려운 시기에 장관으로서의 그 어떤 적정성 검증은 잘 통과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야당이 반대하건 여론의 일부가 반대하건 혹은 경실련이나 시민단체에서 사퇴 요구하든 간에 대통령께서 박범계 장관을 내일 임명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번 기회에 좀 분명히 해야 될 몇 가지 점은 있는데 첫째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황희 문화관광부 장관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18개 명의 장관 가운데 집권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이거나 출신 의원 출신이 한 8명 된다는 거거든요. 18명이 장관 가운데 8명이 당에서 온 분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의원들이 장관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적은 없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때문에 6명, 5명 기억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18명 가운데 8명을 의원 출신들이 가 있는 이 형태가 대통령제의 취지에 맞느냐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중요한 부처 장관, 예를 들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그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런 3개 부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행안부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심지어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어떻게 보면 모든 언론과 문화체육, 그 종교 이런 걸 다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의 이데올로기를 다루는 부서란 말이에요. 이런데 저는 감히 말하자면은 이 특히 세 분의 경우에는 법무, 행안, 문체부의 경우는 선거 대책의 그런 성격도 있어 보인다는 점을 저는 지적을 안 할 수 지적을 꼭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역시 이건 박범계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이 이제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전망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김영진 전 의원님.
그래서 이제 공수처 1호 사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어느 누구도 공수처 외부기관에서 언급을 안 하는 게 공수처의 어떤 네. 정치적 독립성이나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할 것 같고요. 예. 물론 어제 이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기는 했고 예. 또 한 가지가 지금 공수처법 25조를 보면 검사가 지금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공수처로 이첩하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아마 후보자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근데 공수처가 사실은 검사 수사관을 임명하고 조직이 완비돼야 지금 수사가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한 2달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공수처가 정식으로 이제 체제가 완비된 때까지 수사 결론이 안 나오면 그때 아마 공수처로 이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런 뭐 공수처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시점상 맞지 않다,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네. 네. 신상문 전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예. 그 뭐 출국 금지를 했는데 그게 불법이다. 이걸 이제 현재는 어떻게 보면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는데 심지어는 뭐 법무부도 압수수색을 하고 그러니까 예. 같은 검찰은 대검 또 반부패부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진행 중인데 이 사건이 이제 검사들이 연루돼 있으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이것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맞다. 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제 기억나는데 어찌됐건 이런 식이라면은 그리고 권익위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거는 그 공수처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여튼 고위공직자가 출범하고 나면은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은 커진 거죠. 근데 이제 방금 김경진 전 의원님께서 이제 검사 출신답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출범할 때까지 2달 정도가 남았는데 그럼 이거를 이 과정에서 혹여나 그 수사가 진행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예. 공익 제보했다는 그 양반은 그분은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되는 건지 아니면 법무부에서 일각이 이야기하는 대로 기밀 누설로도 고소돼서 수사 대상이 되는 건지 예. 이런 부분에 판단을 잘 못해가지고 못해서 저는 좀 공수 1호 수사의 대상이 될 것 같긴 한데 예. 그때까지 2달 정도의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걸 전 의원님 지금 뭐 여권에서는 이제 뭐 검찰 수사 문맥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사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그 2019년에 그 김학의 전 차관이 도피성 출국할 때 이 긴급 출금 조치를 내려서 다행히 출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실제적으로는 이거는 옳은 결정을 했는데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뭔가 절차상에 뭐가 있다. 뭘 이렇게 위조를 했다든지 아니면 출금할 때는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데 수사가 아직 없다면 출금이 안 되는 건데 그걸 수사가 있는 것처럼 뭐 했다든지 뭐 이런 좀 절차에 있어서 약간의 미비가 있다. 근데 결과는 반드시 긴급 출금을 했었어야 되고 잘 됐기 때문에 당연 좋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관여했던 바로 분이 그 지금 현재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에요. 예. 중앙지검장은 추미애 쪽에서 내가 지금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좀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 측에서 반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김학의 그 분이 어떤 분이냐, 법원에서 거의 마지막까지 많은 부분이 무죄가 됐는데, 무죄가 된 게 아니라, 무죄 취지 판단이 났는데, 그건 보면 사실은 대부분 다 인정이 됐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공소시효 만료가 됐어요. 근데 그 시간을 끈 그 결과적인 그 절차에 관여한 분들이 바로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김학의 차관이라고 하는 검찰 내부 인사를 보호했다라고 하는 의혹이나 비난을 면치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검찰 내부의 그 식구들을 챙기고 이런 그 조치를 끊어버리겠다고 한 것이 이번 공수처의 상당 부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수처가 어떻게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그 절차에 약간의 뭐 수사 문제를 좀 외압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는 현 중앙지검장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경우에 그 실체나 모든 면에서 옳았던 결과를 가지고 절차에 있어서 약간의 미비가 과연 그게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엄청난 이렇게까지 그 먼지털이식의 어떤 그 조사 과정에 있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압수수색까지 막 하고 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이건 뭔가 어떤 형평성을 이룬 것 같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바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수처의 어떻게 만들어졌던 배경을 보면요. 이 의원님 지금 이 의원님 비슷한 반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여의도 실업자들 코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걸, 신성범, 김경린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홍보선의 출발사 아침 3부 마칩니다. 잠시 뒤 4부에서는요, 부산시장 출마한 이현주 국민의힘 예비 후보와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네, 홍보선의 출발사 아침 4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예비 경선 진출하는 최종 후보 명단 어제 발표했죠. 자, 본격적인 경선 모드에 돌입하는 상황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한 이현주 예비 후보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먼저 출마 선언하시면서 부산이 개혁되고 정치가 혁신되길 바란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개혁, 어떤 혁신입니까? 네,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가 오고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로 발생된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보면 어쨌든 부산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계신 게 LCT 사건이라든가 또 유재수 전 부시장 문제, 우리 전 의원 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불거진 기득권 카르텔의 인허가 비리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 문제의식 이런 게 굉장히 크십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보면 이렇게 삼복도로라고 해서 굉장히 특이하게 이렇게 산에 이렇게 따닥따닥 있는 도로들이 있는데 거기를 가서 보면 30-40년이 다 된 그런 오래된 이런 삼복도로의 집들은 그대로 그때 당시 그대로 낙후된 상태로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딱 보면 바다가 이렇게 거대한 그 건물, 무지막지한 건물로 가려져 있는, 성풍처럼 가려져 있는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분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뭔가 공정하고 깨끗한 그런 시정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정치적 빚이 기존 부산의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제가 기억할 수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빚이 없다. 좀 설명 좀 더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부산의 출신이고 부산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부산의 애정을 갖고 있고 부모님 계시지만 부산에서 정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출마 슬로건을 보니까 태평양 도시국가의 꿈입니다. 이게 이제 바다를 접하고 있는 도시니까 그 특성을 살려서 부산을 그러면 글로벌 경제시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라고 제가 하신 걸 들었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부산을 살릴 글로벌 경제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잠시 이제 싱가포르에서 거주를 한 적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 제2의 고향인데, 이 싱가포르 뛰어넘는 태평양 도시국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 부산은 계속해서 이제 중앙정부를 바라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중앙정부와 부산의 거리만 보더라도 가장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지도를 거꾸로 돌려보면 이 태평양, 동북아 태평양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이 이런 어떤 종속 변수 의식을 탈피를 하고 이 이제 동북아 태평양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거기에 중심 도시로 거듭나자. 그래서 국비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일반 지방 도시의 그 틀을 넘어서서 외자 유치를 하고 세계적인 도시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340만 정도 인구인데요. 저는 500만 인구 그리고 50조의 예산 그리고 50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가덕도 신공항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최대 화두로 떠올라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2014년경부터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공개적으로 주장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15년에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도 남북권에 그러니까 국제공항이 없다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을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김해공항의 국제노선 증설에도 기여를 좀 했었는데, 제가 외국인 투자 전문 변호사였고, 과거에 이제 르노 삼성자동차나 SOE 등에서 근무를 한 기업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산업 경쟁력, 물류 경쟁력이나 다름이 없고요. 이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사실 이 원가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나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고요. 물류 비용이 바로 경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온라인 비즈니스가 중심이 되면서 이 화물 물류가 이 항만보다는 공항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고요. 인천공항의 화물 처리 능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남부경제권의 남부경제권에 하나의 어떤 큰 공항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 바로 옆에 항만이 인접해서 물류의 다양한 설계가 가능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당연히 지금 그런 입지를 가진 곳은 가덕 신공항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경제성 문제지 않습니까? 경제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긴 한데 저는 그것은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고요?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부산의 또 민심과 관련해서 가덕 신공항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생각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가덕 신공항은 어느덧 부산의 자존심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것을 당부 문제를 따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과거에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서로가 이렇게 너도나도 공약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미 시민들의 자존심을 계속해서 그랬다가 또 위반하고 다시 또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또 방치하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려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만들겠다. 그리고 백년지 대계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떨어지면 수요를 올려서 경제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투입이 부족하면 외자 유치를 모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지 이걸 되냐 안 되냐를 지금 논하기에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자, 이 관련해서 사실 여당 쪽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직접 현장에 가보고 이런 모습 봤을 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금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 내부에서는 좀 의견이 갈린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좀 아쉽지 않으십니까? 이런 부분? 그런 얘기가 갈리는데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어떻게 반대하는지는 전 뚜렷하지는 않는 것 같고 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당론으로 결정을 하고 그 특별법도 어떤 통합된 의견을 가지고 특별법에 대해서 통과시키겠다라는 당론을 결정을 하고 이 공항을 민주당의 이 버전보다 훨씬 더 제대로 된 버전을 내놓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의견 갈린다는 말씀은 이를테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비판한 부분을 자신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이를테면. 그분이
그분이 약간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죄송하지만 물론 당의 원내대표가 하시지만 저는 뭐 제가 부산시장을 꼭 나와서가 아니라요. 이 우리나라의 어떤 큰 산업 경쟁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공항 가지고는 지금 안 되거든요, 어차피. 그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할 거면 이 항만 쪽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남부권 전체 경제 성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흔쾌하게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예비후보 되셨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경선 본경선 향해서 가셔야 되는데 지금 특히 이제 가장 큰 경쟁 상대가 박형준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사실 방금 말씀하신 가덕 신공항도 사실은 그분도 사실 이거 찬성하는 분이고, 그래서, 후보 간의 어떤 차별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뭐, 다른 부분에서 이현주 후보님의 어떤, 뭐랄까요, 다른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말고 또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 공항과 관련해서 단순히 이제 국제공항, 가덕공항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공항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트라이포트가 아니라 전 파이브 포트를 얘기를 하고 이건 이제 앞으로 제가 이것을 발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생각인데요. 보통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육로와 철로와 그리고 항만 이렇게 철로는 육로하고 같이 이렇게 보고 그래서 항만과 공항끼리 이렇게 같이 있는 트라이포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일본하고의 한일 해저터널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이렇게 뭐 추진을 해왔던 그 충부 내륙 고속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운대까지 연결되는 해상 일주도로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파이브 포트로 하게 되면 경제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강서구 일대를 에어로폴리스라는 마이스 산업,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교통의 중심이 되면 아시아 태평양의 교통의 중심이 되면 여기에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와서 회의를 할 수 있는 마이스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항공과 관련된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산업들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에어로폴리스라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제가 주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컬처노믹스를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굴뚝 산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광도 경치만 보고 가는 관광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특징들이 다 뭐냐 하면 관광을 문화로서 이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컬처, 즉 문화가 곧 경제고 문화가 곧 돈이다라는 생각하에 해운대 기장 일대에 제가 이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컬처 디스트릭트. 그래서 부산 엔터테인먼트 디스트릭트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뭐 엑스파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제가 갖고 있다 이게 아니고요. 시중에 그런 얘기들이 파다하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 선거가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시정으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도는 얘기들에 대해서 당이 철저하게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시군요. 자, 홍준표 또 무소속 의원이 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야당에서는 반듯한 가정생활을 한 사람이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구를 지칭한 이거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그분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서요. 그분이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반듯한 가정세가 큰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번이 성추행 보궐선거니까요. 예.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부산에서 정치를 이제 오래 하시다 보면 또는 예전에 많이 하시거나 또 이렇게 청와대에서 굉장히 실세로 계시다 보면 그것이 본인이 의도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엮이기가 쉽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는 부산에 큰 변화를 갖고 오고 그 변화에 큰 획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지 않으면 부산은 정말 죽어갈 수밖에 없고 서민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거대 건설회사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또 지원을 받고 그걸로 정치 자금 받고 이렇게 해왔던 그 오랜 관행을 이제는 깨야 되고요.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의 단절, 공적 의지의 강력한 어떤 그 표출로서 정말 시민을 위한 정치를 행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과거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또는 여러 가지 인맥 또 네트워크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좀 독립돼 있는 그래서 공명정대하게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시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는 부산이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서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쪽이요. 그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와 단일화 방향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분이 사실은 우리 당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당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단일화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단일화를 꼭 해야 되는데 다만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단일화를 해오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 안 돼서 낭패를 본다든가 아니면 단일화를 했지만 단일화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콘텐츠가 없는 선거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단일화에 대해서 우리 고삐를 놓치지 말되 중요한 것은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아젠다를 계속 발굴해서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부산시장 예비후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오늘도 전화 연결됐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SK텔레콤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다행히도 SK와이번스 선수단은 물론 사무국 직원까지 모두 고용 승계하기로 했고요. 야구계랑 스포츠계가 어제 종일 들썩했습니다. 그래요. 팀 이름 아직 안 정해진 거죠? 네, 공식 발표한 건 없는데 보도는 좀 나왔습니다. 이마트나 신세계를 붙이는 대신 신세계의 영문 이니셜이자 온라인 쇼핑 브랜드인 SSG, 쓱을 붙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 같아요. 네, 야구단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홍보 효과를 노리는 만큼 덜 알려진 이름을 쓰는 게 낫겠다 이거죠. 그래서 SSG 야구단, 쓱 야구단, 입에는 잘 붙는데 아직은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름이랑 엠블럼, 구단 캐릭터 이런 거는 조만간 공개가 될 거고요. 정용진 부회장 SNS 활동 열심히 하는데 어제 자기 인스타그램에 SSG 다이어리랑 SSG가 적힌 골프공 4개가 찍힌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좀 힌트를 준 건가 싶긴 합니다. 야구단을 이제 장기적으로 또 동구장을 지어서 공격적인 투자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외국에 보면 스포츠 경기장 안에 쇼핑센터, 호텔, 식당 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인수비용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어제 2천억이다 얘기했는데 그거 생각하면 참 헐값입니다. 예상보다 적은 1,352억 8천만 원입니다. 주식 1,000억 원에 강화도 2군구장의 토지 건물 매입금을 합친 돈입니다. 야구계에서는 또 이제 관심이었던 게 신세계가 라이온즈 주식도 가지고 있거든요. 삼성 라이온즈요. 2만 9천 주 약 14.5% 가진 3대 주주인데 SK와이번스 인수했으니까 이 집은 매각하지 않겠나 했는데 이거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KBO는 라이온즈 주식 가진 건 신세계고 와이번스 인수한 건 이마트로 다른 법인이라서 문제가 없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소식 좀 보니까 북한에서 골프대회 연다고요?
네, 오늘 이 소식을 좀 힘주고 싶었는데 앞에 좀 길어졌네요. 어제 대한골프협회 19대 회장이 된 이중명 신임 회장이 금강산 아난티 골프장에서 세계대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중명 회장은 아난티그룹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벌써 15년 전에 913억 원 들여서 금강산에 아난티 금강산 골프장 리조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2007년에 KPGA 코리안 투어 대회도 했었고 임시 개장해서 운영을 하다가 2008년에 그 이른바 박광자 씨 피살 사건 벌어지면서 정식 개장이 미뤄졌는데 여기서 2025년 세계대회 열어보자 이런 말 취임 일성으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다음에 또 전해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